여러분들 그 종업원급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재무회계는 여러분들 그 이론 문제가 9에서 10문제, 근데 원가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죠. 한 문제도 안 나올 해도 있어요. 다 계산 문제만 나오고, 그 뒤에 내용 정리하는 차원에서 논하는데, 그거는 좀 중요한 거 위주로만 원가는 보고, 재무회계는 다 보죠, 내용을. 자, 거기 14페이지 종업원 급여라고 해서 한번 봐보시면은 1번에, 자,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 급여는 단기 종업원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비화폐성 급여, 물건으로 주는 거죠. 근데 물건으로 주는 것도 급여예요. 직원한테 노트북 주는 것도 급여다 이거지. 이게 돈으로 주는 것만 급여가 아니고. 그래서 비화폐성 급여를 포함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급휴가. 자, 유급휴가를 이 1년에 이 뭐 한 10몇 회를 주는데, 그걸 안 쓰면, 자, 이 누적 유급휴가는 안 쓴 것에 대해서 2월을 해줘요. 회사가 부채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비누적 유급휴가는, 쓰지 않은 유급휴가는 소멸돼 버려. 그래서 2월 되지 않아요. 부채로 잡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누적 유급휴가는 근로를 제공할 때 인식하는 거예요. 제공할 때 인식한다. 근데 비누적 유급휴가는 그 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인식한다. 사용할 때 인식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이게. 자, 쓰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유급휴가를 2월에서 쓸 수 있다. 부채로 잡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지. 자, 비누적 유급휴가는 2월 되지 않고 부채로 안 잡고요. 그리고 그 인식을 근로를 제공할 때 인식하지만 여기는 사용할 때 인식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 누적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근로를 제공하는 때 인식한다. 그래서 거기 근로를 제공할 때 틀렸고. 자, 3번에 보면은 확정급여제도에서, 자, 이 확정급여제도, 자, 시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DC와 DB에 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거는 다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물론, 어쩌다 나와요. 요 장은.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나눠서 보면, 자, 우리가 기여금을 불입을 해요. 기여금 불입을 한다. 이렇게. 우리 퇴직연금 DC형 운용기간에다 불입을 하는데, 여기는 확정된 금액으로 불입을 해요. 운용기간에다가 보통 임금의 1년치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불입을 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DB는 요거는 우리 누구냐면은 이 종업원 명의로 불입을 하거든요. 종업원 명의. 이렇게. 종업원. 여기는 회사 명의로 불입을 해요. 그래서 불입되는 금액이 회사 돈이야. 여기는 종업원 돈이에요. 종업원. 종업원 퇴직연금 DC로 가입하면 종업원한테 불입시켜주고 종업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에? 자, 그리고 우리 수취할 때 나중에 퇴사하면서 수취를 하게 되면 종업원이 그 운영을 했기 때문에 받는 돈이 변동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DB 같은 경우는 변동할 수 있어요. 변동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수취액은 확정된 금액. 자, 이것은 확정된 요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을 줘야 돼. 근데 만약에 불입되어 있는 금액이 작으면 더 추가로 불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이게 DC와 DB. 자, 3번 봐보세요. 확정급여제도 DB예요. DB. 자, DB에서 기업의 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자, 여기 기금에 출연하기로 한 요 12분의 1. 요 DC죠. DC. DB는 요 퇴사하는 시점에 주로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해. 예? DB는. 근데 DC는
그 매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불입하고 손 떼버려. 얘는. 에? 이렇게. 자, 그래서 확정급여제도에서의 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종업원한테 요 퇴사 시점에 지급하기로 돼 있는 금액, 그 금액이지. 자, 그래서 그리고 확정급여제도는 종업원이 위험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DB는. 회사가 부담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걸 올바르게 바꾸려면 확정급여제도를 뭘로 바꿔야 돼요? 확정기여제도라고 바꿔야지.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자, 여기 DB죠, DB. 요 DB는 확정급여 채무예요. 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사회 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순확정 급여 부채다라고 해서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죠. 이렇게 DB, DC는 표시 안 하죠. 그냥 불입하고 떼버려, 손 떼버려 이게. 거기 4번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사회정착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플러스면 순확정급여 부채죠. 그러니까 여기 부채가 더 큰 거야. 그리고 외부에 맡겨놓은 게 더 작은 거야 이게. 그래서 부채고 플러스면 순확정급여 부채로 처리한다. 거기 자산으로 처리한다가 틀렸어요. 순확정급여 부채지. 자, 그 다음에 확정급여 제도에서 재측정 요소는 단기손익이 아니고요.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자,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는 기타 포괄손익이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확정급여 제도의 단기손익은 단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정산으로 인한 손익. 자, 지금 얘기한 요 세 가지는 단기손익이에요. 근데 순확정급여 부채의 재측정 요소는 단기손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순확정급여 부채의 재측정 요소가 빠져야지. 그거는 기타 포괄손익 처리하는 거니까. 자, 7번. 단기 퇴직급여는 인식하는 것은 단기근무원가, 이자원가, 사회정자산의 기대수익 다 맞는데 재측정 요소가 들어가 있어. 재측정 요소는 빼야 돼요. 그리고 과거 근무원가 등을 가산한 게 아니고 가감한 거예요. 가감한 거. 거기 단기근무원가하고 이자원가는 퇴직급여로서 다 가산되지만 사회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은 반대예요. 그거는 빼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가산이 아니고 가감이라고 해줘야지. 오케이.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에 보면 자, 그 확정급여용 퇴직급여 제도에서 확정급여 채무 할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요거 우리 우량회사채 투자 수익률을 사용하죠. 거기 나오는 해당 기업의 자본 비용을 사용한다. 틀렸어요. 자, 요 8번도 잘 좀 체크하셔야 되게. 거기 할인율은 우량회사채의 투자 수익률을 사용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9번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의무가 뭐라 그랬죠? 기업의 의무가 뭐예요? 우리가 운용기간에 불입하기로 한 금액을 한정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 자,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가 뭐예요? 퇴사 시점에 직전 3개월간의 임금 가지고 계산된 퇴직금이에요. 에? 그게. 그러면 그게 확정기여제도가 아니고 뭐죠? 확정급여제도지. 올바르게 바꾸려면 확정급여제도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이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자, 확정기여제도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죠? 종업원이 부담하지. 거기 기업이 아니고. 자,
확정급여제도에서는 보고기업이 채무나 비용에 측정하기 위해서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워야죠. 자, DC는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 없어요. 여기 요거 DC는 보험수리적 가정 필요 없어요. 근데 DB는 보험수리적 가정 해야 돼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용. 이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DB, DC. 물론 여러분들 뭐 회사마다 선택이니까 DC로 가입하신 분도 있고 DB로 가입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자본을 한번 보시죠. 자, 1번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차 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발생 순서와 상관없이. 근데 거기 발생 순서에 따라라고 되어 있죠? 그게 아니고 발생 순서와 상관없이 상계에서 순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무상증자 시 발행 주식수 및 한 주당 액면가액은 증가하나 잉여금은 감소가 가능하다. 뭐가 틀렸죠? 무상증자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발행 주식수는 늘어나지. 하지만 한 주당 액면가는 불변이죠. 한 주당 액면가는 건드리지 않아. 에? 불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잉여금은 감소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잉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익잉여금이 있죠. 자, 이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게 법정 적립금이 있어요. 이거 법에서 강제로 적립해 놓은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자본금으로 이렇게. 근데 자본금은 주식수에다가 한 주당 액면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한 주당 액면가는 불변이고요. 자본금이 늘어나면 이 주식수가 발행이 돼야 돼. 그게 이제 바로 무상주란 말이에요. 이게 무상주. 이렇게. 그게 지금 한 주당 액면가 건드리지 않고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야. 에? 이렇게. 자, 2번은 거기 한 주당 액면가액은 불변이에요. 발행 주식수는 증가하지만, 자, 세 번째, 주식 배당은 자본금이 증가하죠. 근데 잉여금은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잉여금은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왜냐면 잉여금이 두 가지가 있거든.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익잉여금으로 명시가 돼야 돼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자기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처분가액하고 뭐하고 비교해요? 뭐가 잘못됐죠? 거기 액면가가 아니고 자기 주식 취득가액이지. 그러니까 취득가액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다? 처분가액하고 비교해서 차이 나는 걸 자기 주식 처분 손익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금전 및 주식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 부채를 계상하여 나중에 주식이 발행되거나 현금이 지급된다. 뭐가 틀렸어요? 우리가 금전 배당은 돈 줘야 되니까 부채지만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고 자본 항목이에요. 에? 그래서 자, 우리가 처분해야 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없어지면서 거기 현금 배당은 배당금은 배당금인데 현금 배당금은 미지급 배당금이죠. 자, 배당금은 배당금인데 주식 배당은 뭐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지. 요거는 부채예요. 부채. 근데 요거는 자본 조정 항목이지. 이렇게. 지금 주식 배당은 부채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현금 배당만 부채고 주식 배당은 자본 항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신주 발행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신주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거기 영업외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사채의 공정가치에서 사채 발행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차감하라 그랬지. 그럼 이 차감하게 되면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라는 얘기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며 주식에 발행가액이 있으면, 얘는 사채 발행한 거고 얘는 주식 발행한 거예요. 똑같아요. 주식 발행비라는 부대 비용을 빼줘야지. 자, 여기 남는 거는 이걸 주발초라고 그래, 이게. 주발초에서 차감하고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지. 이렇게.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고. 똑같잖아, 이거. 차이 나는 거에다가, 가감하는 거. 그죠? 자, 해서, 거기 신주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발초가 줄어들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늘어나는 거지. 네? 이게.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액면가다. 액면가인데, 만약에, 여기, 실제 발행가액이 있으면, 이렇게 발행가액이 있으면, 요것이 주발초죠. 주발초. 근데 만약에 주식 발행비 때문에 주식 발행비 돈이 나가면 여기서 차감된다 이거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돼서 요것이 발행가액이에요. 발행가액. 이렇게. 발행가액. 근데 만약에 신주 발행비 때문에 거기서 또 빼자. 이렇게 또 빼자. 그러면 요것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데, 지금 주식 발행비를 빼게 되면은 이게 더 벌어져. 그러면 이거는 가산해줘야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이렇게. 이거 사채 쪽하고 똑같잖아, 이거.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부채로 처리한다. 틀렸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뭐예요? 자본 조정 항목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는데, 자,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병합은 자본금이 증가한다. 틀렸죠?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해요. 근데 주식 분할이나 주식 병합은 자본금이 불변이지. 예? 자본금이 불변이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병합은 발행 주식수가 증가한다. 거기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나 주식 분할은 주식수가 증가하죠. 근데 주식 병합은 감소하지. 주식 병합은 감소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이 9번에 나오는 이 네 가지는 총자본이 어떻게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 총자본이 어떻게 돼요? 불변이다. 네? 총자본은 불변이다라는 거, 그거.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주식 분할의 경우 주당 액면 금액이 감소하지만, 자, 주식 분할은 주식수를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액면 금액도 쪼개져요. 감소되지. 자, 그러면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병합의 경우는 주당 액면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 주식 병합은 주당 액면 금액이 증가하지.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천주 한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인데, 예를 들면 요것을 한 주당 10주로 쪼개버려. 이게 주식 분할이에요. 그러면 이 1000주가 10,000주가 돼버려요. 10배가 돼버려. 그럼 여기 곱하기 10배에서 한 주를 10주로 쪼갰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10주로 나눠줘. 이게 10으로 나눠줘. 그러면 한 주당 500원이 되지.
그 전체 자본금은 불변이에요. 자본금은 불변인데 주식수를 쪼개버리는 거야, 이게. 왜냐면 우리 회사 주식이 한 주당 100만 원에 거래돼,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거래하기 어려우니까 일부러 주식을 분할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10주가 돼버리면서 한 주당 10만 원으로 내려가, 주가가. 그러면 거래가 활성화된다, 이거지. 예? 이렇게. 근데 거꾸로 여기 10주를 한 주로 합쳐버려, 이렇게. 왜냐면 우리 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1,000원에 거래돼. 너무 낮아. 아무래도 신뢰하기가 좀 그래. 너무 낮다 보니까. 그래서 10주를 한 주로 합쳐버려요. 그러면 여기 곱하기, 여기 밑에다가 곱하기 10배가 됐지. 이렇게. 여기는 10주로 나눴고, 그래서 이게 1,000주가 됐는데, 곱해버리면 이게 5,000원이 돼버려. 전체 자본금은 똑같은데, 주식수가 줄어들고, 한 주당 액면가는 늘어난다, 이거지. 거기 주식, 병합은 주당 액면 금액이 증가해요.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의 액면금의 합계를 의미함으로, 자, 기업이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자본금의 변동은 없다. 틀렸죠? 자, 우리가 액면 주식도 발행할 수 있고 무액면 주식도 발행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면, 자, 이사회에서, 자, 총 발행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결정해라. 자본금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무액면 주식이다 보니까 자본금이 없어요. 그러면 10억을 발행했으면 여기에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만약에 우리는 6억 원을 자본금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나머지 4억 원이 주발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액면 주식도 자본금이 늘어나죠. 이사회가 결정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에 자본총액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하거나 기업 전체로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와 일치하지 않지.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하고 주가하고는 달라요. 이게. 자, 그래서 자본총액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이게.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자본. 자, 자본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계산 문제하고 해가지고 어쩔 때는 막 두세 문제, 세 문제까지 나오고 그래, 이게. 예? 그래서 계산 문제 곁들여서 정리 꼭 하셔야 돼, 이게. 자, 그 다음에 수익을 한번 보세요. 1번. 자, 수익인식 5단계. 이건 무조건 외우자라고 그랬는데, 자, 계약을 식별하고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거죠. 근데 거래 가격을 안분이 먼저 와 있네? 틀렸죠. 거래 가격을 산정해서 거래 가격을 안분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순서는 좀 알아둬야 돼요. 자, 1단계 계약을 식별한다. 두 번째 수행 의무를 식별한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식별 단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거래가격을 안분하고 거래가격 안분이 4단계고요.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게 3단계예요. 그래서 그거는 측정 단계지. 그 다음에 마지막 5단계에 가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가격의 안분은 개별 장부가액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거 아니죠. 장부가가 아니고 뭐예요? 개별 판매 가격이지. 개별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자, 세 번째, 진행률은 투입법과 산출법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 산출법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상점수의 판매 가격을 측정할 때 보상점수 가운데 고객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부분은 고려해야죠. 보상점수. 이것도 제가 커피숍 예를 들어서 아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숍 사장이에요? 커피숍 사장인데 고객한테 커피를 팔아요. 근데 거기다가 쿠폰을 찍어줘. 포인트 제도지, 이게. 그러면 요 커피를 이행해야 되고, 쿠폰도 이거 10번 찍으면 나중에 가서 커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얘도 수행 의무지.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커피 사 먹는 것은 커피값하고 이 쿠폰값을 다 주는 거야. 예? 그래서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안 분해해 있지. 그럼 커피 사장은 내가 쿠폰 찍어줘도 고객이 나한테 와서 행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이게. 그러니까 소멸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행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줘야 돼. 예? 이게. 자, 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자,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되죠. 그럼 이건 일반 용역인데, 이것은 거기 이행하는 시점이 아니고요. 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지. 기간에 걸쳐. 지금 요 5번에 말하는 효익을 얻고 동시에 소비한다는 것이 기간에 걸쳐, 예, 열거되어 있죠. 기간에 걸쳐예요. 거기 이행되는 시점이 아니고, 이행하는 시점이 아니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럼 이거는 별도로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이거는 충당부채가 아니고요. 바로 수행 의무예요. 그래서 매출로 잡아줘야 돼. 수행 의무다. 자, 그 다음에 7번.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접근권이죠. 라이선스. 라이선스가 뭐라 그랬죠? 기업의 지적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 고객의 권리를 우리가 라이선스라고 하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게임 회사에 내가 프로그램을 내가 이용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용료를 내야지. 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될 거예요. 권리를 가지려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고 싶다. 그 음악이라는 지적재산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매출이 있지. 그래서 여기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뭐 할 수 있는 권리?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거는 기간에 걸쳐 거기 부여된 시점이 아니고요. 기간에 걸쳐. 그래서 요 라이선스는 두 가지죠. 라이선스는 이제 사용권하고 접근권이다. 이렇게. 사용권은 한 시점에 인식하는 거고, 그 한 시점이 언제냐면 부여 시점이죠. 부여 시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 가수의 노래를 내가 다운로드 받으면서 돈을 내요. 그거는 바로 이 사용권이야. 한 시점이야. 그 지금 내가 다운받는 그 시점에 있는 그 노래만 내가 이 지적재산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 이거는 기간에 걸쳐.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악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내가 회원 가입해서 1년 회원이 돼요? 그럼 그 1년 동안 업데이트 되는 걸 내가 언제든지 접근해가서 들을 수가 있어. 예? 그거는 접근권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이용료를 내게 되면 기업은 기간에 걸쳐 안분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야. 받았을 때 한 번에 인식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접근권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프랜차이즈 무슨 닭집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 프랜차이즈 그 상호라든지 이걸 내가 쓰잖아. 그 라이선스 계약이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무슨 그 광고하고 있는 무슨 치킨 있잖아 이게. 그러면 그 상호를 쓰고 그 노하우를 쓰고 이런 거 다 라이선스야. 그 사용료를 다 내야 돼. 일정 만약 5년이다 그러면 5년 동안 기간에 걸쳐서 내는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는 그거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지.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자, 아무튼 라이선스는 굉장히 폭넓어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러니까 회계 프로그램을 내가 쓰겠다 이거예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접근해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우리는 대가를 주고 이렇게. 자, 근데 8번 판매 후 재매입 약정이 있는 경우 자, 팔았는데 다시 사겠대. 그러면 이것은 고려해야 돼요. 재매입 약정을 고려해서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봤더니 실질이 팔은 거다 그러면
수익을 인식하지만 실질이 팔았다가 다시 사가지고 오는 거면 이것이 금융거래거나 리스거래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법적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주당이익을 한번 봐보세요. 자, 주당이익은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오죠. 근데 이론 문제가 아니고 뭘로? 계산 문제로.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죠. 이게. 그래서 계산 문제 좀 대비를 하셔야 돼, 이게. 근데 여기 있는 이론 내용들이 계산하고 관련은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계산하죠? 근데 그때 자기 주식의 취득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유통된 걸로 봐요? 유통되지 않은 걸로 봐요? 자기 주식의 취득은 유통되지 않은 거니까 빼줘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계산 시 유상증자는 증자일부터 주식이 발행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산하고, 근데 무상증자는 무상증자 결의일부터 가산하는 게 아니고요. 원구주에 따라 가산하라고 그랬지. 원구주에 따라.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기존에 발행된 원구주에 비례해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원구주에 따라 가산한다. 이거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지. 요 2번. 이렇게. 자, 그다음에 3번.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나오죠? 원구주에 따라 주식수를 하며 주식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원구주에 따라 주식수를 계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은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지만 주식병합은 원구주에 따라 발행이 되는데 주식병합은 원구주에 따라서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야, 이거는. 주식병합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상증자를 공정가치 미만으로 실시한 경우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발행한 주식수를 유상증자 주식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발행한 주식수를 유상증자로 계산해서 무상증자 비율을 계산해냈지. 요거 제가 정형화시켜서 계산 문제 풀이했어요. 그거 반드시 확인하세요, 나중에.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아무리 어려워봐야 여기까지 건드리고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 그 유상증자 미만으로, 공정가치 미만으로 발행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한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세후 배당금은 배당이 결의된 경우에만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한다. 자, 주당순이익 계산할 때 우리 보통주 순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을 빼죠. 근데 뺄 때 누적적 우선주는 언제그만 빼요? 배당결이 상관없이 당기분만 빼라고 그랬지. 예? 배당결이 상관없이. 그래서 거기 배당이 결의된 경우에만 그게 틀렸네요. 그러면 바꿔주려면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비누적적 우선주는 결의된 것만 빼게 돼 있어요. 누적적 우선주는 결의 상관없이 당기분 것만 빼라고 그랬지. 오케이. 자, 6번에 보면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전환금융상품. 자, 이것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전환금융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해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 그래서 6번 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주당이익은 요 이론적인 거를 봤지만 계산 문제 반드시 확인해라. 네? 계산 문제. 자, 그 다음에 회계 변경이에요. 자, 1번에 회계 정책 변경의 영향을 일부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일부만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거기 일부만 소급 적용하지. 거기 전진 적용이 아니고, 전진 적용은 아예 전체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회계 정책의 변경. 이렇게. 자, 회계 정책의 변경. 자, 이 부분은, 자, 요거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네, 여기는. 자, 여기 회계 변경은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나왔고.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을 원칙이 전체 소급이에요. 전체 소급. 근데 예외로 일부만 결정할 수 있으면 자, 이거는 일부 소급하는 거고, 또 예외로 만약에 일부를 결정할 수 없다, 전체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전진 적용하고, 이렇게 전진 적용하고.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은 과거 거 뜯어 고치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된 회사인데 30년 전 걸 다 뜯어 고칠 수 없어. 그래서 실무적으로 일부는 결정할 수 없으면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최근에 기초까지 해가지고 소급할 수 있는 그 일부만 소급하는 거야. 근데 전체를 결정할 수 없으면 그냥 전진 적용하고. 자, 일부만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그거 빼고 소급 적용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그 영향이 미치는 기간에 따라 소급해서 적용한다. 자, 이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에요. 자, 회계 추정의 변경. 자, 이것은 무조건 전진 적용한다. 전진 적용한다. 이렇게.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자,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자, 그래서 여기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자, 일단은 새로운 거래. 자, 새로운 거래는 이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았다가 이것이 중요해져 가지고 회계 처리를 바꾸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이 두 가지. 거기 3번에 보면은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가 요것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바꾸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에? 두 가지예요. 옛날에 없던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거나 그럼 거기에 적용하는 것은 변경이 아니고 처음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중요해져 가지고 바꾸는 것도 이것도 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이거지. 에? 이건 중요성이야, 중요성.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전기 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에 단기 손익으로 보고한다. 틀렸죠? 자, 이거 여기 똑같아요. 우리 전기 오류 자, 수정하는 거, 전기 오류 수정하는 것도 원칙이 전체 소급이고요. 예외는 일부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거 빼고 소급 적용하고요. 또 예외는 전체를 결정할 수 없으면은 지금부터 전진 적용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있는데 과거 30년 동안 오류가 있었다. 이거 다 뜯어 고치지 못해. 원칙은 다 뜯어 고치는 건데. 근데 일부를 결정할 수 없으면은 그거 빼고 소급해서 적용하고 전체를 결정할 수 없으면은 전진 적용해라.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원칙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전이고 이게 후예요. 자, 이게 단기야. 근데 요번에 변경했어, 이게. 변경했는데 소급해야 돼. 그러면 과거 거, 옛날 거 뜯어 고쳐서 이 바뀐 걸로 다 뜯어 고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옛날 거 뜯어 고친 거 이게 누적 효과야. 이게 누적 효과예요. 근데 여러분들 단기에 이미 예전 거는 요 바뀌기 전 걸로 다 마감이 됐잖아, 이게. 근데 지금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요 누적 효과가 마감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미첩은 뭘로 돼 있어요? 미첩은 이음에다가 가감해줘야 돼. 누적 효과는. 자, 미첩은 이음에다 가감해라. 거기 단기 손익으로 보내면 안 돼요. 정기 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에 단기 손익으로 보고한다 돼 있는데 단기 손익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미처분 이어금에 가감한다. 에?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어, 이게. 근데 과거에 잘못된 걸 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차이 나는 것을 단기 손익에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번 연도 손익이 왜곡돼 버려. 단기 손익으로 보내면 안 돼. 옛날 손익은 그게 마감돼서 쌓여있는 게 뭐다? 이익여금이잖아, 이게. 거기다 가감해야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우면은 뭘로 본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요거 회계 정책의 변경, 요 사례를 보면 이게 측정 기준의 변경. 자, 측정 기준의 변경은 원가로 측정할 거냐, 아니면 공정가치로 측정할 거냐. 그래서 원가 모형을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는 걸 보고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그래. 예? 그리고 원가 모형인데, 자, 이것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꾸는 거. 이게 다 회계 정책의 변경이죠. 그럼 이렇게 바꾸면 처음부터 공정가치로 평가했다면 다 뜯어 고쳐야 돼, 이거. 네? 옛날 거 다 뜯어 고쳐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자, 원칙이 전체 소급이다 보니까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유형자산하고 뭐예요? 우리가 무형자산에서 공부했지. 재평가 모형이 뭐다? 여기는 투자부동산에서 했던 내용이고, 이렇게 돼 있다. 자, 근데 요거 이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는 것이 최초 적용이면 이 적용이면 이것은 전진 적용해라. 이렇게. 자, 요거 사실은 우리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로 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연도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오기 어렵고, 그냥 최초 적용은 소급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원래는 소급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예? 근데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게 되면 그게 최초 적용이면 전진 적용한다라는 거. 예? 요거 이렇게만 잡아 놓으시고. 자, 측정 기준의 변경. 자,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 단가 결정 방법이다. 이렇게. 단가 결정 방법. 자, 이것은 선입선출법에서 만약에 이동평균법으로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다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이게. 자, 근데 여기 회계 추정의 변경. 자, 이것은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는 거. 내용연수를 바꾸는 거.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바꾸는 거. 주로 요것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요. 요것의 변경. 자, 요것의 변경은 회계보다 추정의 변경이다. 예? 근데 요게 계산 문제로 나온다 이거지, 요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해가지고 정해법 쓰다가 2년 있다가 연수학계법으로 바꾼다. 아니면 잔존가치가 얼마로 바뀌었다. 내용연수가 얼마로 바뀌었다. 그게 계산 문제로 나와요, 요게. 예? 추정의 변경.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라. 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거기 7번 보면은, 자, 단기에 미치는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고요. 미래기간에 미치는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단기의 기타 부가세 아니죠. 미래기간에 미치는 거는 미래기간에 인식하는 거지. 요게. 그래서 단기의 기타 부가세 인식한다? 틀렸어요.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조금 쉬었다가, 이 원가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